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고민을 하다 이렇게 찾아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함께 아이들도 낳고 오순도순 늙어가며 서로의 미래를 함께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아픔은 저희 가족을 전부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겨냄보다 더 큰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날의 일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손이 발이 되도록 헌신했던 제 7년간의 시간을 보상받기는커녕 송두리째 빼앗긴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치열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디자인과를 전공해서 의류 디자이너로서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꿈꿔오며 살았죠.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25살쯤 깨닫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저는 동대문에 의류를 납품하는 회사에 청바지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특징을 넣은 의류 디자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서 그랬는지 열정이 넘쳤거든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이겠어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 노트에 제 디자인을 하며 청바지 디자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창작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신제품 회의를 하는데 제 상사가 저의 허락도 없이 저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항의를 했죠. 이건 제 개인 디자인이에요. 개인 노트에 따로 만들어낸 이미지고 제가 나중에 브랜드를 열 생각으로. 개인 브랜드?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번 연도 트렌드랑 비슷한데 당연히 회사에 기속이 되어 있으니까 네 디자인 역시 회사에서 먼저 사용해야지. 잔소리 말고 개인 노트에 있던 디자인이 꽤 괜찮던데 다 들고 와. 이번 신상으로 맞춰 준비하게.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 디자인은 회사의 내부의 디자인들이 아니었어요. 제 디자인을 훔쳐갔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죠. 저는 이 일로 상사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디자인 사용권에 대해 거부를 했고 회사에서는 결국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제 디자인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속이 상했는데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 소송을 진행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나이 26살, 남편의 나이 33살, 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거의 첫눈에 반한 것과 다름없는 사람처럼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붙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 28살에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개인 디자인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승소를 할 수 있었고 제 디자인 사용료와 그동안 판매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전부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긴 떼돈에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매일같이 제 옆을 지켜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죠. 남편은 소송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본인 나이가 35살이니 이제는 슬슬 한 가정에 정착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청혼은 너무나도 담백했고 그 담백함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지만 변호사인 남편과 사는 삶이 무척이나 행복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유능한 변호사라서라는 점도 한켠에는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남편이 보여준 사랑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며 정말 꿈만 먹고 살던 저에게 그 꿈을 잃지 않게 길을 안내해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정말 멋있는 어른이었어요.
남편이랑 평생 함께 같은 발걸음으로 미래를 맞춰 나간다면 절대로 힘들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늘 저를 안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고 남편의 권유로 제 개인 디자인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물론 제 브랜드를 런칭해서 옷을 만들어 팔 만큼의 자본은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판매하고 저작권료를 받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거죠. 이전 회사에서 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었잖아요. 소송이 끝난 뒤 나중에 받은 인센티브가 정말 쏠쏠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디자인을 비싼 값에 파는 것 또한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개인 회사를 차려 디자인을 하고 남편이랑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아주 큰 난관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변호사인 남편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던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홀로의 몸으로 정말 막노동을 일삼아가며 하나뿐인 아들을 변호사로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거든요. 일찌감치 사별을 한 바람에 여자의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 주변에서 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사별을 했다 하면 기가 센 여자가 남편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고 이혼을 했다고 하면 여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남자가 도망을 갔냐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진 시선과 말을 전부 견뎌내면서 아들 하나만 잘 키워보겠다고 하신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얼마나 대찬 성격이셨겠어요. 그런데 변호사인 아들이 별 볼일 없는 개인 회사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는데 성에 차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셨지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반대를 당하는데 꼭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철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네요.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다고? 아니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라면서 무슨 변호사인 우리 아들을 넘보려고 그래? 어머니, 넘보다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건데 왜 그러세요? 평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할 수 있는 건 몰라서 그래? 우리 아들 밥때 나와서 변호사 떡하니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아니 누가 이렇게 멍청한 인간으로다가 만들어 놨어? 너지? 너야? 어머님, 제가 정말 옆에서 잘할게요. 내조도 잘하고요. 제 일도 열심히 하고요. 일을 열심히 해봐야 벌어오는 게 치꼴이라며. 변호사 대덕에 빵빵한 집안 여식을 며느리를 두고 호의호식 하나 했더니 아이고 내 문디 속이 터진다 터져. 이 세상 사는데 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어딨다고. 그걸 모르고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해. 시어머니께서는 머리까지 싸매시고는 저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그런 걸로 깨질 만한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늘이 지어준 운명의 상대라고 서로를 생각했고 서로가 아니면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박우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하늘의 심기를 거스르는 짓이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는 그저 행복만 쫓는 사람이었죠. 남편이랑 신혼생활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비록 저희 이름으로 집을 살 순 없었지만 전셋집에서도 행복했어요. 변호사가 왜 집 하나 못 샀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은 변호사로 일을 하긴 했지만 월급쟁이였고 또 홀몸이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집을 구할 땐 제가 소송에서 이겨서 받았던 돈을 전부 다 쏟아부었기에 제 몫의 전세금이 조금 더 많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런 걸로 일일이 따지지 않았어요. 7살의 나이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어른스러웠고 저희 투정을 전부 포옹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불만을 토로하든 저를 달래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른스러운 사람이라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제가 시집 하나는 정말 잘 갔다고 매번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시곤 했어요. 물론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남들이 보기엔 우러러 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서 더욱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남편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정말 사위사랑이 남다르셨죠.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공부도 봐주고 대학 생활하면서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챙겨주고 해서 제 여동생까지도 제 남편의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로 저희 집에서는 예쁨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시댁이 무서웠거든요. 제가 시댁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남편은 최대한 시댁에 가는 일을 줄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부르면 본인 혼자 다녀온다던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거절을 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네가 시댁을 무시하는 거냐 하시면서 소리를 치셨죠.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만 해도 어지러울 정도였거든요. 정말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저희 결혼 생활은 더욱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어찌 된 게 나한테 안부 전화 한 번은 안 할 수가 있냐? 네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니까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남의 집 며느리들은 말이다. 항상 시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산다는데 남편이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데 너는 어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제가 요즘에 디자인 마감 기한이라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전화 드렸었잖아요. 지난주는 지난주고 이번주는 이번주지. 아내가 나 같은 며느리를 보겠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은 줄 알아. 너는 말이야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어지럽어대고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시며 저를 괴롭힐 생각만 하셨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평등하고 공평한 관계에 놓여 있는 건데도 늘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남편은 점점 주눅이 드는 저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남편은 일이 점점 더 바빠지고 소송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피곤해했는데 그 와중에 저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며 나한테 당신이 전화를 안 받아서 답답하다고 난리를 치시던데 내가 일을 하느라 좀 늦게 받았어. 늦게 받아서 혼쭐이 크게 났지 뭐. 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우리 어머니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래. 나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떻게 매번 잔소리거리를 만들어 오시는 건지 모르겠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조금만 더 견뎌줄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께서도 평생 저렇게 화만 내지는 못하실 거야.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점점 투지 잡을 거리도 사라지고 화도 많이 못 내시는 거. 그럼 알지. 어머니께서도 저러다가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요즘 소송건이 많은 거야? 얼굴 안색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영양제는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그럼 사무실에서 주고 엄청나게 챙겨 먹고 있지. 당신이 그렇게 챙겨주니까 동료들도 엄청 부러워해. 너무 고마워.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 살이 더 빠지는 것 같고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당신 인생을 챙겼으면 좋겠어. 일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빨리 집 써야지. 아직 당신 나이가 어리니까 일을 조금 더 자리 잡은 다음에 임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루고는 있지만 당신이 일 자리만 잡으면 우리도 이세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려면 일단 우리 집부터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도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당신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
아이야 조금 천천히 가져도 되고 전셋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집이라는 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나왔을 때 대출받아서 구해도 되는 거지. 여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천천히 하자. 역시 내 생각을 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다니까. 나 정말 결혼 하나는 잘했어.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 남편이 방긋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며 말을 하는데 정말 이게 행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행복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결혼 1주년에는 남편과 함께 4박 5일로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성수기 때는 너무 비싸서 저희 결혼식이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휴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해외여행은 보통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한창 재판이 있을 법한 시간이라 남편이 무슨 자료라도 두고 갔나 싶어서 헐레벌떡 전화를 받았죠. 여보, 뭐 두고 간 자료라도 있어요?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그래요? 김 변호사님, 아니 문제시죠? 지금 김 변호사님이 재판 증거에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는데. 네? 저희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어디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당장 갈게요. 저는 혼비백산해서 신발로 짝짝이로 신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앞이 깜깜해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을 했던 남편이 쓰러졌다는데 놀라지 않을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직원이 안내를 해준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응급실에서 남편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남편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는데 무슨 정신으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불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남편의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했었어요. 낯빛이 점점 죽어간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 저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몸이 피곤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정말 손 하나 까닥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내조를 열심히 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과 보양식을 준비했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주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었더라고요. 저는 응급실 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남편을 애타게 찾았어요. 김정은 씨 보호자 되세요? 지금 김정은 씨 치열하시고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한 30분 뒤면 응급실 베드로 오실 거니까 지금 기다리세요. 저에게 그 30분은 정말 억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 신에게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남편에게 제발 아무 이상이 없기를 그냥 피곤해서 과로로 쓰러진 것이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주머니에서 내내 울리고 있는 휴대폰이 생각나더라고요. 진동 소리에 휴대폰을 바라보니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 어딘데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아우, 내가 지금 몇 통이나 전화를 건 줄 알아? 내가 말이다, 정말 답답해서 원. 아니, 내가 전화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야지. 너는 정신을 어디다가 빼놓고 다니는 거니?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 거면 휴대폰은 뭐하러 들고 다녀? 어머님, 저 지금 병원이에요. 그 애가 쓰러졌어. 뭐라고? 우리 정훈이가 쓰러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정훈이가 왜 쓰러져? 어디야? 거기 어디 병원이야? 당장 말하지 못해. 시어머니께 병원 이름을 말해드리니 당장 오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지친 마음에 시어머니 전화까지 받고 나니까 정말 정신이 쏙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몰아붙이는 데는 선수인 건지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따발총처럼 쏘아붙이시는데 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분을 더 기다렸을까 남편이 침상에 누운 채로 이동을 하는 게 보였어요. 당장에 달려가서 남편 이름을 불렀는데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정신이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뭐 때문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지금은 마취약 때문에 못 깨어나고 계신 겁니다.
잠 깨우는 약을 넣어놨으니까 금방 정신은 드실 거예요. 지금 내시경까지 했어요. 비검사랑 나머지 결과들은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결과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종합검진 결과는 하루 이틀 걸리실 거고요. 한독이 조금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럼 내일까지는 입원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담당이가 정해지면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병원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정말 겁이 났죠. 보통 별거 아닌 일에는 의사가 딱딱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남편의 병명이 뭔지 왜 쓰러진 건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곧 눈을 뜨자 저는 정말 눈물을 펑펑 소리와 함께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무리를 했으면 쓰러지고 그래. 내가 정말 비켜봐라 비켜봐. 우리 아들 괜찮니? 괜찮은 거야?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무리를 했으면은 너는 마누라라는 게 남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어?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호통부터 치셨어요.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 전부의 시선이 몰리는 듯한 느낌에 수치스러움까지 들었죠. 남편은 메마른 입술을 열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병원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와이프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꾸짖지 말라고요. 저는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제 생각을 해준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남편 없이 제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었어요. 남편 없는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수액을 맞으면서 남편은 점점 회복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남편이 병원은 2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쓰러지면 안 되겠다고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입원하고 다음날 담당이가 정해졌다면서 저에게 소견을 들으러 진료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쓰러진 여파 때문인 건지 안색이 여전히 좋지 않은 남편을 걷게 할 수 없어서 휠체어에 태워 끌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다시 쫄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쪼그라들어서 말라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의사는 알아보지 못할 초음파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을 띄워놓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간이고 이게 위장입니다. 피검사상 염증 수치와 말도 안 되게 높아서요. 이 부분에 정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 삐죽삐죽하게 생긴 것이 종양입니다. 딱 보기에도 위험하게 생겼죠. 이거는 악성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악성 종양으로 나왔고요. 악성이라는 말은 제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쪽에도 전이가 되어 있고 아마 시발점은 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치료를 당장 시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조금 커서 이걸 어떻게 할지 항암 후에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쪽은 당장 해도 수술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일부만 제거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요. 저는 귀가 멍멍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별일 없이 건강하게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남편이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남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요. 체력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운동도 틈틈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 남편이 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생각보다 더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옆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항암 치료를 어떤 약을 써서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성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나이가 있었으니까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호자인 제가 들어야 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거든요. 혼자 딸꾹질까지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오히려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여보, 일단 항암 치료해봐야 알 수 있대. 약이 잘 들어서 사이즈가 줄어들면 수술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워낙 의술이 좋아서 완치 판정 받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울지 마.
당신이 울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안 할 수가 있어. 어머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당신이 암이라는 소식 들으시면 정말 기절초풍하실 텐데. 저는 남편이 암인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시어머니께 알려야 하는지도 고민이었어요. 평생을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시어머니인데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화살이 전부 저에게 넘어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모든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남편이 이러다가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막막했어요. 물론 저도 디자이너로서 제 디자인을 팔며 어느 정도 돈은 벌고 있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에겐 늘 든든한 기둥이었던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과 알아오고 살아온 시간이 고작 3년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제 인생에서는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모든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 우리 아들 별 문제 없다지? 우리 아들 괜찮대지? 아이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랬던 거라지. 얘 너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잠이라도 잘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몸에 좋다는 거 좀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 아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만큼 저 잘 챙겨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랍니다. 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암으로 시작해서 위까지 전이 됐대요. 뭐라고? 누가 물 걸려? 우리 아들이 지금 암이라고? 내가 아는 암 말이냐? 예, 저 항암치료 들어가야 해요. 사무실에도 소식 알리고 대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잘 될지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해진대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서 머리를 붙잡고 뒤로 쓰러지셨어요. 남편이랑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평생 공부만 하고 일만 하다가 암에 걸렸다면서 바닥을 발로 턱턱 찼다가 엎드려서 손으로 퍽퍽 치다가 아주 세상이 떠나가라 그렇게 우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엄마의 마음이란 가족의 마음이란 다 똑같은 건가 싶어서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암이라는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우리 김서방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서 침울해 하셨죠. 저에게 힘을 내서 간병을 해야 한다고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저희 친정엄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결국 남편은 항암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에도 암에 걸린 사실을 말을 하며 퇴사를 하게 되었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남편의 첫 항암치료 날 병실에 찾아와서 꽃다발과 위로금을 전해주고 갔어요. 저는 정말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 남편도 힘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암으로 투병을 해보셨거나 암으로 투병하는 가족을 간호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처음이 얼마나 지옥같이 힘든지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생소한 병원 냄새와 매일 수도 없이 삼켜야 하는 알약들을 보면서 남편을 붙잡고 울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앞에서 침울한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더 생기를 잃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 가서 숨을 죽이며 울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독한 약 때문에 머리털이 우수수 빠지게 되었고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살이 빠지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하는구나 하는 말이 뭔지 실감이 날 정도로 점점 지쳐갔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자고 일부러 더 밝은 얼굴을 했어요. 병실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약 기운에 취해서 남편이 잠이 들 때마다 틈틈이 일을 했고요.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임신 계획을 일찍 가지지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임신을 했다거나 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었을 것 같거든요. 너는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러고 있는데 일이 손에서 잡히냐? 덕하다 덕게. 어떻게 병실까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을 할 생각을 하니? 전자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위험해지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처음에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일을 하는 걸 보고 트집을 있는 대로 잡으셨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뻔뻔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던 말던 무시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쇠약해지자 저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멈추셨어요. 제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간호를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를 기특하게 여기시게 되셨죠. 그럴 이유도 물론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입원을 해 있는 병실에 교회분들을 모시고 와서 기도회도 열고 그러셨어요. 남편은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이 힘들고 몰골도 말이 아닌 와중에 사람들이 방문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 무척이나 불편해했고 히스테릭을 부렸죠. 그때마다 제가 남편을 달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정말 신께 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싶어서 새벽에 시어머니가 기도회를 나가실 때 따라갔어요. 어머님, 저도 기도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정말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서 그이가 병원 밖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 꼭 보고 싶다고요. 저도 기도회에 갈래요. 시어머니께서는 별 대꾸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도회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 새벽에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우리 남편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오열을 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 시어머니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를 보는 시선이 꼭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아주 이를 갈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 눈빛이셨는데 제가 군소리 없이 병간호를 하고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진심으로 남편의 건강을 위해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 세월이 무려 7년이었거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연히 시어머니의 인식이 바뀔 만도 했죠. 단 하루도 힘들다,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는 앓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하게 남편의 약을 챙기고 건강을 살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도 읽어주고 우리 남편이 심심해하지 않도록 옆에서 내내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생계를 책임졌으니까요. 우리 남편요, 변호사라서 돈 많이 벌었었잖아요. 남편이 시어머니 생활비도 대고 있었고요. 근데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니 시어머니의 생활비에 구멍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 부분을 남편의 보험금으로 대체했어요. 남편이 받은 암진단비에 병원 입원비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특약도 들었었거든요. 그 돈으로 7년 동안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보탰어요. 그럼 정말 남편의 병원비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희 전셋집을 뺐어요. 제가 어차피 병원에서 내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짐을 모두 옮겼어요.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시어머니께서 병실을 봐주시면 제가 친정에서 자고 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하루 이틀 만에 정말 지치셨나 봐요. 저에게 대단하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를 구박했던 걸 사과하마. 나는 고작 하루 끼케봐 이틀 있었던 건데 너 이렇게 진이 빠지고 하루에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너는 이 시간에 다 어떻게 견딘 거냐? 차도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차도가 없는 우리 아들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휴, 내가 정말 미안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약해진 얼굴로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등을 쓸어내려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뼈밖에 남지 않은 남편, 암이라는 게 커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아서 수술도 못하고 계속해서 약을 바꿔가며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드디어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어서 그 와중에 또 기쁨이 공존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엄청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보온 도시락통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일반식은 못 먹는데 위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알지, 우리 아들은 못 먹는 거. 너 먹으라고 싸왔다. 내가 오랜만에 솜씨를 좀 발휘하긴 했는데 아니 맛이 있을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다. 나도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 입맛이 좀 짜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 온 거니까 일단 먹어. 너도 먹고 힘내야지. 어머님, 정말 저를 위해서 이걸 다 만들어 오셨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보호자식에 물려 있었었는데. 7년이나 그걸 먹었는데 당연히 물리지. 집도 없이 병실에서.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우리 아들한테 내가 잠깐 잘못 갔다고 한 거 다 사과하마. 너 같은 친구도 못 알아보고 내가 허송세월을 헛살았어 정말. 정말로 면목이 없다. 지금이라도 어머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거면 됐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같이 먹어요. 나는 먹고 왔지. 이거 다 너 먹으라고 챙겨온 거야. 양이 좀 많긴 하지만 남기지 말고 먹어. 그래야 힘이 나지. 안 그러냐? 우리가 힘내야 된대. 그래야 우리 아들도 힘이 나는 거래. 저는 정말 따끈따끈한 음식들을 보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얼른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남편이 일반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들 맛이 얼마나 그리울까 싶었거든요. 급하게 먹어서 체한 건지 속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꾹 참고 버텼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한바탕 개워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말라가고 안 좋아지는 줄 알았던 우리 남편도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좋아했고요. 다행히 암이라는 게 다른데 더 퍼지지도 않았고 차도가 보이고 있었어요. 꼬박 7년이라는 시간을 병원비와 씨름하며 병마와 씨름하며 버텨냈고 병원에서는 저희에게 퇴원을 해도 좋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또 울었어요. 7년 동안 매일같이 울어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퇴원을 해도 된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은 다 나았다는 말인가요? 예? 완치라고요? 예, 환자분의 의지로 해낸 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의사는 퇴원 전에 마지막 검사가 있으니 내일 오전부터 검사를 하고 오후에 병원비 정산을 하고 퇴원을 하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끌어안으셨죠. 나는 정말로 네가 죽는 줄로만 알았다. 매일같이 말라가는 너 보면서 이거 마음에 준비해야 했나 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몰랐어. 어머님, 내일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퇴원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내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짐도 많고 해서요. 아무래도 7년 동안 생활했다 보니까 저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내일 아침부터 와서 도와주마. 내일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지셨죠. 저는 남편과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친정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친정집에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일주일은 친정, 일주일은 시댁. 그 사이에 빠르게 집을 알아보겠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드디어 남편의 퇴원 검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니께서도 병실에 오셨습니다. 짐을 같이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그게 뭔가 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병원비 정산도 해야 하고 하니 돈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꾸벅 인사를 하고 봉투를 열었는데 그 속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냐? 이혼 서류다, 이혼 서류.
솔직히 7년간 네가 고생한 거 누구보다야 잘 알지. 근데 그거는 와이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동안 고생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완치판 정도 받았겠다. 이제는 새 출발해야지. 우리 아들도 말이야, 제정신 차렸을 거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입도 열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 있는 이혼 서류가 정말 이혼 서류가 맞는지 눈을 비비고 확인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당당했어요. 이제 완치 정상인이니 저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새 출발해서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게 놓아주라는 이야기였어요. 제 나이가 36살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니까 좋은 재혼 자리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참 멍하니 서 있는데 순간 제 휴대폰 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네, 저 지금 병실에 있는데. 네? 중환자실이요? 그게 무슨... 의료진이었어요. 긴급 상황이 생길 때 보호자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퇴원 검사를 받던 와중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지금 중환자실에 이송 중이라고 면회가 되지 않지만 중환자실로 오라는 이야기였어요. 중환자실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아들 완치라며 갑자기 무슨 중환자실?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위층에 있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버선발로 따라오셨고요.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의사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드세게 물어보았어요. 하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은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아들 완치라며 다 나와서 퇴원한다며 퇴원 검사를 받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들어눕게 되었냐고.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 똘파리 아냐. 우리 아들이 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이게 다 뭔 소린지 설명을 하란 말이야. 그이 완치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심각한 상태였다고요. 어메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약 잘 듣는다고 차도가 보인다고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잖아. 우리 아들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작년부터인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거의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암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어떤 약을 써도 암덩어리가 줄어들 생각이 없었고 개복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간에서 시작된 암이 위로 전이되고 지금은 췌장까지 전이되었다고요. 췌장까지?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어째서 우리 아들이 췌장암까지 해? 암이 계속해서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현대의학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이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언제까지 병원에서 소독약 냄새나 맡다가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하루라도 마음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다가 가고 싶다고요.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한 입이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요. 더 이상 주사 같은 것도 맞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모든 결말을 알고서도 퇴원을 고집했다는 말이냐? 야 그러면 네가 말렸어야지. 어떻게든 말렸어야지. 저라고 말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무려요 2년을 말렸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이 붙잡고 억지로 항암 치료받게 만들었다고요. 쇼크가 오고 피를 토해내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희망 고문을 했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잖아요. 남편의 암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증식을 했어요. 췌장까지 번졌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3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편안하게 가족들 품에 있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그제서야 동의를 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우리 남편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우리 남편의 병수발을 드는 저를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 퇴원을 하면
꼭 우리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멀쩡한 모습은 아니지만 좋은 추억은 만들고 싶다고요. 제 동생,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부까지 전부 다 남편이 퇴원하고 돌아오면 잔치라도 열자고, 어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가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퇴원 검사를 앞두고 남편이 저렇게 허망하게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퇴원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치기로 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만류를 했지만 남편이 너무 강경하게 부탁을 하니 그 계획에 동참을 해주시기로 했던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소독약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을 하는 남편의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나 봐요. 그날 밤 남편은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시어머니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장례식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꼭 영정사진으로 써달라고 미리 보내준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뽑고 상복을 갈아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떼를 썼지만 저는 의젓하게 손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 덕에 승소를 했던 고객들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 직원들, 법대 동기들 할 것 없이 전부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한 거야. 니년이 우리 아들 목숨줄 빼앗은 거라고 이 망아년. 가진 거 하나 없는 년 받아들였더니 이 꼴을 본다 내가. 그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진 저를 보면서 제가 그이의 목숨줄을 빼앗았다고 말을 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눈을 부라리며 시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시어머니께서는 잔뜩 쫄아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그 앞에서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누가 누구 목숨줄을 잡아먹고 끊어먹어요. 어머님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닌가요? 결혼 2년 만에 그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이후 7년간 집에도 가지 않고 병원밥 먹으면서 병건했습니다, 제가. 그런 저에게 고생했다고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뭐가 어째요? 어머님께서 그이의 행복을 다 빼앗은 거겠죠. 그이에게 건 기대가 너무 크고 부담을 많이 줘서 그이가 소갈이 하다가 병이 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냐? 너 말 다 했어 이 작고다. 너 같은 거 2번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아이고 누가 할 소리를요. 그동안은 우리 남편 어머니나 어쩔 수 없이 보고 참았던 건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네요. 어머님이 말하신 대로 저요. 제 자리 잘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은 어머님 알아서 인생 잘 살아보세요. 저한테 이제 와서 며느리돌이 다 해라 뭐 해라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지금 네가 나를 버리겠다는 말이야? 버리긴 누가 버려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면서요. 그이가 죽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더 이상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어떻게 살지 뻔히 보이지만 모른 척 할 거예요. 그이랑 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머님이랑 더 이상 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죠. 어디 말년 한번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잘 살아보세요. 제가 그동안 어떤 정성을 쏟으며 그 일을 간호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못 버틴다고요. 그러면 당장 내 생계는 어떡하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내 아들이 주던 생활비도 끊어졌고 그간 암진단비 받은 거 병원 재료비 보험료 나온 거 다 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요. 어머님은 끝까지 그이의 고열을 빨아드셨네요. 어떻게 아들의 보험금까지 가져가서 생활비로 쓰셨어요? 예? 그이 병원비부터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건 아시죠? 이제 그이 없으니까 저도 제 인생 제가 번 돈으로 꾸리면서 살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이가 변호사로 취직한 이후부터 생활비를 받아 쓰신 사람이신데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은 시어머니 몫으로 남겨질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이가 번 돈은 병원비로 전부 날아갔고 우리 전셋집은 진즉에 빼서 병원비에 보태 쓰고 있었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거의 저희 생활비와 병원비 대부분 제가 번 돈에서 나가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께 또 생활비를 드리느라 남편의 매달 나오는 보험금은 전부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으니 더 이상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질 부분이 없는 거죠.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있었으나 그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께 갈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고민을 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시어머니의 마지막은 책임질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런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장례식 조의금은 장례 비용 치르는데 다 썼고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너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거 벌이도 좀 된다며. 언제는 돈 없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시더니 이제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염치 없는 부탁을 하신다고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죠. 할머니,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셨으면 안 됐어요. 끝까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실 줄이야 몰랐다고요. 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굴었어. 우리 아들이 정말 다 나은 줄 알고 왜 이 늙은이가 실수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끝끝내 무시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었잖아요. 가장으로서 책임진 세월이 7년이었는데 저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건 시어머니였죠. 마지막 남편의 장례식까지 저에게 고생했다고, 너만이 나의 유일한 며느리였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전부 노후를 위해 쓰시라고 드렸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복은 없으신가 봐요. 마지막까지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셨으니까요. 어떻게 사시는지 정말 가끔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티를 내지 않아도 장례는 제가 치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차익으로 알뜰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에게 잘못했다고 얼굴이라도 보고 살자고 연락은 오지만 일부러 무시하는 중입니다.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다행히 일이 좀 잘 풀려서 제 디자인으로 잘 먹고 사는 중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 어찌 보면 살짝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추억 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 반짝반짝 다시 빛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